네. 자, 그러면 오늘 또 ETF 상황들은 어땠는지 우리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역시 뭐 러시아 변수 등등으로 해서 네.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오늘은 어땠습니까? 일단 뭐 저는 계속 러시아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렸었기 때문에 네. 오늘은 뭐 그거 관련된 얘기는 좀 자제할까 생각을 네. 좀 하고 있고요. 네. 뭐 워낙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음. 뭐 저까지 그런 얘기 해버리면은 또 필요하실 수 있으니까 뭐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ETF 관련된 시황을 하면서 뿌듯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방금도 우리 박재영 차장님이 MSCI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시황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드디어 이제 이런 패시브 관련된 이벤트를 언급하시는 걸 보고 패시브 시장이 정말 많이 커졌구나 네네. 라는 뿌듯함과 네. 한편으로는 또 어저께 러시아 관련된 ETF가 뭐 그 러시아가 EM에서 빠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 뭐 ETF가 뭐 상장 폐지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간밤에 또 거의 빵원에 수렴하는 가격으로 후려쳤더라고요. 예, 그런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좀 펀더멘탈을 네네. 추종하시는 분들한테 좀 혼란을 주실 것 같아가지고 하한가 같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 ETF는 그 지수값을 주고받는 합성 ETF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수값에 해당되는 종목들의 주가를 전부 다 빵원에 수렴하는 가격으로 네. 그 상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3월 9일, 3월 10일 그 ETF의 나부는 영원에 수렴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바이더 딥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를 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싸다고 네. 사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지. 싸다라는 표현보다는요, 많이 빠졌다는 표현이 더 맞죠. 네. 그냥 단순히 조정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들어갔을 때 그 리스크가 이렇게 무섭다. 아예 원금 자체를 다 회수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최근 한 2년 동안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빠졌을 때 샀으면 거의 다 먹었을 거예요. 수익이 났을 텐데 이번 조정은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언제든 해야 됩니다. 네. 저도 그러진 않길 바라는데 네. 그때 얘기한 TQQ 같은 거요.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지금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네. 물론 제 생각과 다르게 뭐 V자 반응 나올 수도 있지만 네네. 우리가 뭐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기본적으로.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결국 이제 나의 행동은 내 기존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네. 아마 주식 시작하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시작하신 분들 가운데 아주 오래된 분들이 아니라면 최근 뭐 한 2, 3년, 뭐 3, 4년 요 정도 안에만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결국 그 코로나 그 상황에서 그 폭락했을 때 잡은 사람들이 잘 된 거에 대한 그 기억이 굉장히 강렬하게 남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락했을 때 잡는 게 수익을 높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빠졌다 싶으면 들어가려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게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여튼 어떤 것들이 이렇게 막 하한가 뭐 제로 이렇게 간 겁니까 도대체?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잠시만요. 네 설명을 해주실 거죠? 네. 네, 컴퓨터 연결을 좀 하면서 네.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방송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MSCI는 지수 방법론이 좀 약간 단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뭐 디폴트가 났다든지 뭐 관리 종목이 지정되는 사유가 발생해서 거래 정지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가차없이 그 종목을 빼버립니다. 네. 근데 그 종목을 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래 정지 전 시가총액으로 뺄 거냐, 아니면 어차피 이 종목은 희망이 없으니까 영원에 수렴하게 뺄 거냐. 혹시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혹시 느낌이 오실까요? 영원으로 빼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러시아 비중이 1.5%라 하면은 0이 지수도 돼버려요. 1.5% 하락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지수를 복제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1.5% 지수는 하락했지만 나는 러시아 종목이나 그 종목을 들고 있고 그 종목이 거래 재개돼서 팔 수만 있다면 영원보다는 높게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아웃퍼폼하는 방법을 MSCI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보수적으로 하는 거네요. 예, 그렇죠. 네. MSCI 입장에서는 지수값은 영원으로 처리하면서 순간적으로 떨어지더라도 그 지수를 추종하는 투자자들은 종목을 들고 있으니까 그 종목이 거래가 재개돼서 영원 이상에만 팔 수 있으면 지수보다는 아웃퍼폼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례처럼 러시아 전 종목을 영원에 수렴하는 가격으로 상각을 때려버리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저도.
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MSCI에서 나오는 모든 지수에 해당되는 러시아 종목은 전부 다 0.0001원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요번에 뭐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러시아 ETF도 3월 10일이거든요. 3월 10일에는 지수값 이게 번복되지 않는다면 이 결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면 지수값을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영원에 수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러시아 관련된 거 말고 또 다른 이슈들도 좀 있죠? 예. 그 박재영 사장님께서 다음 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만기일 관련된 얘기도 잠깐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동시 만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별한 게요. 옵션 만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옵션과 관련된 포지션이나 미니 선물과 관련된 포지션 또는 주식 선물과 관련된 포지션이 롤오버 된다든지 청산을 선택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3692는 가장 많이 쓰는 라지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코스피 200 선물이 만기가 되는 날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될 것은 만기가 되는 선물 3월물의 가격과 새롭게 최근 월물이 되는 선물 6월물의 가격 차이를 보셔야 되는데요. 네. 그거를 전문 용어로는 스프레드라고 하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이 좀 깜빡거려가지고 화면을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네. 지금 만기가 되는 선물 3월물과 새롭게 최근 월물이 되는 선물 6월물 간의 가격 차이인 스프레드가 이론가 대비해서 낮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음흠. 참고로 선물 가격은 만기가 많이 남으면 많이 남을수록 비싸게 거래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만기가 많이 남은 만큼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비용만큼 이자 보상 비율만큼 비싸게 거래되는 게 사실인데 지금 3월 만기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예, 이론가가 그러니까 시장가가 6월물 가격과 3월물 가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게 그 유식한 말로 백워데이션 하는 그건가요 혹시? 백워데이션은 이제 근월물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이거는 스프레드가 좁혀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3월물하고 6월물이 가격이 거의 거의 붙었다고요? 비슷합니다. 원래는 이제 6월물 같이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지금 이제 3월물과 6월물이 거의 붙었다는 거는 여기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다는 건가요? 미래 가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또는 거꾸로 얘기한다면 나는 러시아 사태 언제 끝날지 몰라. 러시아 얼마 전까지 이머징 마켓이었잖아. 그러면 이머징 마켓 중에서 가장 유동성이 풍부했던 네. 한국 선물로서 러시아 증시에 대한 하락분을 좀 일부 만회해야지. 그런 심리들이 선물 시장의 수급에 뭉쳐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어느 정도 스프레드가 낮게 형성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선물 6월물 가격이랑 선물 3월물 가격이 0.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네네네. 예, 그만큼 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0.5포인트 이상은 갭이 나야 되거든요. 네네네. 예, 물론 뭐 아주 극단적인 수준으로 6월물이 선물 3월물보다 싸다 이러면은 정말 난리가 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인데 다행스럽게도 살짝 0.1포인트 위에 있으니까 네. 아주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좀 이머징 마켓에 대한 해지 수요들이 충분히 들어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3월 만기 때 뭐 지수 관련된 변화가 많이 있다라고 박재영 차장님이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좀 정리를 해갖고 왔습니다. 예, 이 화면이 이제 제가 엄청 사랑하는 화면이고요. 거래소의 인덱스 지수 관련된 화면입니다. 여기서 뭐 딴 거는 보실 필요 없고요. 요 가운데 있는 주가지수 공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예, 이 주가지수 공지를 꼭 보시면 여기에 알찬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네. 여기 맨 밑에 보시면 LG에너지 솔루션 신규 상장에 따른 코스피 200 등 수지 변경, LG에너지 솔루션이 코스피 100에 편입됐습니다라는 것을 공지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 두 번째에 있는 KRX BBIG K-유딜 지수가 그 거래소가 만든 2차 전지 지수가 있거든요. 이게 ETF 사이즈가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2차 전지 그러면은 당장 머리에 떠오르는 두 종목 있지 않습니까? 네. LG화학과 LG에너지 솔루션.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테마 지수들, 2차 전지 산업 ETF에서는 LG화학의 비중을 LG에너지 솔루션으로 그대로 교체를 했거든요. 예. 근데 거래소가 만든 2차 전지 지수는 LG화학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 LG에너지 솔루션을 더해줬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LG화학 관련된 패시브 매도 수급이 좀 약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이걸 한번 띄워드릴게요. 규모별 지수.
제가 잘못해서 코스닥 규모별 지수를 클릭했습니다. 코스피 규모별 지수를 보셔야 됩니다. 규모별 지수. 네. 탁프로님 이건 잘 아시죠? 한번 제가 엑셀 파일 좀 띄우겠습니다. 네. 미리 좀 띄워 오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제 갑자기 좀- 노트북이 자꾸 네. 그 거부를 하더라고요. 예.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계속 노트북 알겠습니다. 바꾸면서 하느라고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자, 규모별 지수는 말 그대로 네. 사이즈 지수입니다. 대중소. 아, 그때 말씀하셨던.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게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잠깐 필터를 해가지고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중소에 대에서 중으로 간 애가 좋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예, 맞습니다. 네. 기억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제가 없었는데 유심히 봤죠 그 당시. 네.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자, 왜 대형주 지수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대형주 지수는 BM으로 쓸 수 있는 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코스피 200도 대형주 지수 BM으로 쓸 수 있고요. 여기서 BM이라는 것은 벤치마크의 약자고요. 네. 그 벤치마크라는 것은 성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 뭐 국민연금 아웃소싱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연금 아웃소싱이라든지 이런 아웃소싱 자금을 내려줄 때 야 너는 BM은 이거야. 이거 대비해서 네가 얼마나 아웃퍼폼하는지 언더퍼폼하는지를 보겠어라고 할 때 내려주는 지수거든요. 근데 대형주 지수를 쓸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형주 지수에 편입됐습니다. 카카오뱅크가 대형주 지수에 편입됐습니다. 이미 코스피 100에 다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큰 의미가 없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주에서 그 중형주 지수로 변경된 것들은 네. 또 중형주 지수를 BM으로 내려주는 자금들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탁프로님. 네,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내려간 종목들은 오히려 기간 수급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여기 김영주가 201위부터 300위였던가요? 어떻게 되죠? 1등부터 100등이 대형주고요. 아, 네. 101등부터 300등입니다. 네. 그러니까 200개 종목이고요. 그리고 301등 이하가 소형주 지수입니다. 여기 소형주는 대충 몇 개인가요? 소형주는 이제 301등 이하를 전부 다 아우르기 때문에 굉장히 네. 개수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형주 지수를 기초로 한 ETF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맞죠. 예. 네, 소형주 지수를 기초로 한 ETF가 직선만 없습니다. 만들어 놓은 거군요, 그냥. 저거. 네네네. 네. 네. 음. 그래서 어떤 종목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내려갔는지 한번 쭉 보시면은요. 예. GS 리테일 아무래도 네. 뭐 이거는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다 보니까 최근에 시가총액이 좀 주춤한다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좀 약간 뭐 펀더멘탈이 좀 안 좋아졌다든지 이런 종목이 편입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GS 리테일이라든지 호텔신라, 페노션, 현대미포조선, CJ 대한통운 어떻게 본다면 최근에 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중형주로 내려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뭐 아웃소싱, 뭐 아웃퍼폼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나와서 어쩌면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아는 한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이나 뭐 하여튼 큰 이런 돈 굴리는 데서 자산운용사 같은데 이제 돈을 주면서 이거 좀 잘 굴려라 대신 이제 굴리면서 너 뭐랑 비교할 때 이거보단 잘 나와야 돼 이런 기준 지수 같은 게 좀 있는데 그게 이제 벤치마크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벤치마크 즉 기준 될 만한 그러니까 뭘 지표로 삼을 만한 요런 애들보단 더 잘해야 돼라고 할 때 그런 애보다 잘하려면 이제 이런 중형 지수에선 좀 큰 종목들이 오히려 좀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신 표현이고요. 그리고 아웃소싱을 줄 때 스타일을 줍니다. 네. 스타일. 나는 무조건 너 얼마 이상 벌어 이런 식으로 아웃소싱을 주지 않고요. 뭐 예를 들어 대형주 스타일 아니면 대형주 성장 스타일 네. 아니면 중형주 스타일 뭐 중형주 가치 스타일 네. 아니면 뭐 소형주 스타일 아니면 소형주 고배당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스타일별로 아웃소싱을 주기 때문에 네. 그 스타일에 맞는 BM들을 따로 내려줍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 강프로님 혹시 그 모델 짤 때 뭐 BM을 어떤 걸 주로 쓰시나요? 아 저요. 네. 저 같은 거 BM 안 씁니다. 네. 그러면 무조건 절대 수익률로. 전 절대 수익이죠. 네, 네, 돈 네. 벌어야죠. 네. 네. 근데 이렇게 절대 수익률로 BM을 주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유형이 있어요. 헤지펀드. 헤지펀드. 네, 탁프로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헤지펀드는 아마 절대 수익률로 BM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BM 자체가 없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 BM 자체가 없어요? 네, 네, 그냥 잘해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탁 실장 열심히 한번 해보게 이렇게 네. 이제 가는군요. 네. 못하면 때리고. 네. 그리고 뭐 시간이 좀 남아서 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요. 해볼까요? 네. 예, 제가 뭐 일주일 또 마감하는 시장이니까 일주일 동안 어떤 ETF들을 좀 많이 매매를 하셨나 잠깐 보여드리면서 네. 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예, 주간 단위로 바꾼 거고요. 예,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뭐 외국인들이 어떤 ETF를 많이 샀나 이런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좀 MSCI 관련된 ETF들도 많이 사고요. 외국인들은 주로 대표지수 관련된 ETF들을 많이 사요. 그래서 대표지수 관련된 ETF를 많이 사는 이유는 얘들이 그 외국인 투자자들은 수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시장 조성자라고 불리우는 마켓 메이킹 이런 매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로 대표지수 ETF와 선물, 대표지수 ETF와 옵션 또는 한국 대표지수 ETF와 대만 대표지수 ETF. 네. 한국이 이만큼 오르면 대만이 요만큼 올라야지 통계적으로 요만큼 올라야 되기 때문에 대만이 요거보다 못 올랐네? 그럼 대만을 사고 한국을 판다든지 이런 매매들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일반적인 시황으로 외국인들의 ETF 매매를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매는 잘 설명 안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을 때만 설명드리는 거고요. 화면 더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은요. 네. 네, 역시 이번 주에도 개인들은 차이나 전기차 많이 샀어요. 네. 참 차이나 전기차에 대한 사랑이 개인들이 아주 결국은 이걸 네. 어떤 논리로 좀 설명하냐면은요. 제가 이제 업계에 있으니까 이제 주로 이제 이 ETF를 세일즈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세일즈하냐라고 좀 많이 물어봤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중국 사람들 예전에 스마트폰 안 쓸 때 저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게 된다면 아니면 얼마나 많이 팔릴까? 얼마나 많이 팔릴까? 15억대가 팔린다고. 네.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이 아직 중국은 또 공해가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 정부가 전기차를 유도한다면, 장려한다면 얼마나 이 산업이 큰 성장을 그로스를 낼 거냐 뭐 이런 논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한국에 계신 투자자분들도 아마 이런 논리에 동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나쁘다 또는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뭐 논리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근데 약간은 좀 네. 다른 게 네. 실상은 좀 다른 게 중국의 전기차 침투율 자체는 그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전 세계에서 꽤 높은 네, 편이죠. 거의 지금 어느 정도 지난 1, 2년 정도까지 1등이었고 이제 작년엔 유럽이 아마 지금 성장률 자체를 봤을 때는 그렇게 높아요.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가 굉장히 초기는 아니라고 봐야죠. 한국보다 훨씬 더 성장률이 높고 침투율이 높습니다. 신차 기준으로는.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돌아다니는 차들 가운데는 뭐 역시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내연기관 차이긴 하지만 다른 그렇죠. 나라들과 비교할 때 신차 판매 기준으로는 꽤 많은 전기차가 중국에서는 좀 돌아다니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역시 탁프로님 아니었으면 제가 이런 의견을 못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 잠깐 더 띄워주시면은요. 어떤 네, 그리고 일이죠? 의미가 네. 있는 게 원유 인버스를 참 많이 사셨어요. 원유 인버스. 네네네. 떨어진다고 또 배팅하는 네네네. 워낙 거예요. 이제 높은 가격이다 네네네. 보니까 아마 제 생각인데 100불이라는 라운드 넘버, 네. 100불이라는 넘버가 주는 심리적인 저항감 이런 것들을 많이 공감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음흠. 그래서 오늘만 많이 샀던 건 아니었고 꾸준히 100불, 110불 가는 구간에서 원유 인버스에 대한 그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특징적이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역시 개인 투자들은 미국 기술주 또는 미국 성장주에 대한 확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S&P 500이나 나스닥 100 그리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리고 미국 테크탑 10 이런 종목들을 많이 사면서 지금이 좀 싸게 미국 기술주들을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인버스 원유 인버스 사신 분들은 지금 꽤 예를 들면 뭐 90불 뭐 100불 되기 전 뭐 이렇게 사셨던 분들은 지금 좀 힘드실 수는 있겠네요. 네네네. 원유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고 있어서. 네. 어떨 때는 이제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게 수익률에 도움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네. 운영할 때도 그래요. 너무 어떤 뉴스나 인포메이션을 딱 듣고 굉장히 빠르게 운영했을 때가 네. 결과가 항상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 정확하게 행동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차분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근데 그 정확에 대한 어떤 확신이 생기기까지가 워낙 많은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건 정확한 판단이야라고 확신 가지기가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러나 빠른 판단보다는 정확한 판단이 더 좋은 네, 것이다. 훨씬 낫습니다. 네.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그래요.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늘 흥미로웠던 게 네. 이렇게 외국인 기관 수급으로 기관 개인으로 나누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한국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저희가 네네네. 어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은 전설적인 외국인이 없어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통계가 좀 있나요? 예를 들면 얘네들이 뭐 헤지펀드인지 패시브 자금인지 뭐 액티브 펀드인지 뭐 국부 펀드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있나요? 어떤 거예요? 그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제가 네. 애널리스트 할 때 가장 많이 봤던 데이터가 아마 예탁원인가 거기서 나오는 외국인들의 국적별
그 순매수를 데이터를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유럽계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 그러면은 뭐 주로 유럽에 텍스 헤븐이 있지 않습니까? 뭐 룩셈부르크라든지 그러니까 유럽을 바탕으로 둔 헤지펀드가 좀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미국계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 또는 아시아계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 그러면 뭐 아시아계 외국인들이 많이 샀으면 뭐 싱가포르 뭐 그 투자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부다비 투자청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던 시도는 있지만 네. 그게 또 외국인들 매매랑 정확하게 매칭을 시키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유럽계 자금, 미국계 자금, 아시아계 자금, 뭐 유럽계 자금은 좀 뭐 헤지 펀드들, 뭐 미국계 자금들은 뭐 글로벌 투자은행들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접근했던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네네. 미국에는 외국인 투자 따로 뭐 이런 게 없군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있긴 한데 그 존재감 자체가 매우 작은 거죠. 우리 미국에. 뭐 서학개미님들이 굉장히 많이 미국에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전체적인 미국 시장 대비는 작은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따로 그렇게 집계를 안 합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미국 자금이니까요. 네. 다니머 같은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산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다니머. 이제 네, 아픈 종목이죠. 많은 분들이. 네. 제가 또 거기서 70.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다니머를 보면은 아무리 뭐 성장이 나오고 미래의 비전이 있다고 해도 재무 구조를 제대로 조금 더 깊게 보시거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셨으면은 네. 사실은 그 투자하기 좀 쉽지는 않은 종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각자의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네. 너무 방향성만 보시면은 조금 이제 그런 문제가 가끔 생긴다는 거죠. 네. 좋은 저도- 경험으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꿈을 한번 꿨다가 들어가셨나요? 그럼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꿈꾸는 건 전 거의 다 들어갔거든요. 몇 프로에 나오셨나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75? 그때 손절하셨어요? 아니요, 지금 들고 있어요. 들고 계십니까?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ETF 네. 흐름은 이 정도로 살펴보면 예, 될까요? 실은 뭐 제가 더 많이 준비했는데 제 노트북이 HDMI를 거부하는 바람에 또 새로운 내용도 준비한 게 있었는데 다음 주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우리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빗불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